냉정하게 따져보면 상승장에서의 벼락거지들은 손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은 급격한 자산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진짜 벼락거지는 하락장에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그 책에서 또 쓰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흥미로운 좀 내용들을 좀 뽑아봤는데 먼저 이제 내용 좀 보면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뭐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한 7~80% 이상은 운이 작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을 읽고 상승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읽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락장도 대비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돈을 번 분들이고 우연히 번 돈을 번 분들은 상승장에 이제 올라타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급격히 또 자산 손실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또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번 분들이 이때 이제 돈 번 거를 막 기회 삼아서 또 다른 돈을 불리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죠. 이때 책을 막 쓰기도 하고. 또 어쨌든 뭐 성공 사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전문가로 이제 행세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만 따라와라. 내가 했던 방식을 추종하면 너네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시장이 그분들을 돈을 벌게 해준 거지. 이분이 정말 뛰어나서 돈을 번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뒤늦게 쫓아가다가는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썼던 거죠. 그 부자 마케팅에 속지 말라는 말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같은 맥락인 게 부자가 됐다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자신을 포장하고 그다음에 주변인들에게 이제 많이 집을 사기를 권유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게 사실 운에 가깝게 이제 그 얻어진 이득들인데 이것이 이제 본인이 아니면 그 전문가가 정말 잘나서 시장을 잘 이해해서 한 것처럼 포장이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한창 이제 상승장에서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겼고 이 벼락거지 때문에 또 그 영끌을 또 한 사람도 많잖아요.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또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벼락거지는 이 상승장이 아닌 이 하락장이 생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벼락거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하락장에서도 벼락거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벼락거지는 하락장에서 진짜 생기는 벼락거지는 겁니다. 하락장에 생긴다.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상승장에서의 벼락거지는 실질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벼락거지를 무주택자를 약간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생기는 용어인데 무주택자들은 임차인으로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으로 있으면은 손실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그냥 이제 순수 주거비, 그냥 필연적으로 나가야 될 주거비만 생기는 부분인데, 그럼 왜 벼락거지가 됐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데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는 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제 벼락거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상승장에서의 벼락거지들은 손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하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산 감소, 급격한 자산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진짜 벼락거지는 하락장에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영끌을 해가지고 다주택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하락장이 되면 가진 집들은 다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번 돈을 약간 현금으로 세이브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산이 지켜질 수 있지만 무리해서 집을 다 보유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면 네. 제자리를 넘어서 그동안에 벌었던 이득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자산마저도 원자산마저도 손실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벼락거지는 하락장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우스푸어나 영끌거지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네. 이들이 겪는 진짜 좀 어려움들 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락하면 다주택자가 더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실거주는 그래도 괜찮다. 맞아요. 예.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실거주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산 감소가 생긴다라고 해서 네. 느끼는 고통이 크냐 그런 거보다 더 그 외에 추가적인 고통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산 감소에 따른 고통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가지 이상의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자산 감소, 똑같이 자산 감소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대부분 다 현금 주고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감내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거의 또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이 동반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자, 내야 될 이자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자가 늘어나는 건 어떤 고통이냐?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월급쟁이를 가정한다라면 월급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늘지도 않고 많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자가 적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넓단 말이죠. 근데 이자가 늘어날수록 이제 고정 비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고정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동안의 생활비에서 이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유, 우리가 이제 어떤 누리는데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제 썼던 자금을 제일 먼저 줄이게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애들의 교육비, 정말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네. 돈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학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먹고 자는데 쓰는 비용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교육비를 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괴감 드는 거죠. 부모로서. 그러네요. 내가 왜 집을 사가지고 이 우리 애들 가르쳐야 되는 학원비까지 줄여서 우리 애들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조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이제 비참한 상황에 감정까지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뭐가 생기느냐? 부부싸움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생활비를 점점 줄이는 과정에서 야, 이런 거는 이제 다툼이 생기죠. 애들 학원비는 건들지 말자. 그럼 어디서 줄이느냐? 줄일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럼 결국에는 애들 학원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드시 나오는 게 그때 집을 사지 말 걸.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집을 샀잖아. 이런 얘기가 이제 거의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단기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락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거의 5년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지금 실거주자들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주택자보다는 오히려 실거주택자가 실주택자가 굉장히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크다라는 점이죠. 진짜 이게 좀
실제로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저는 이제 하락장에서 네. 옛날 분양 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네. 거의 수천 명을 상담을 했었거든요. 바닥기 때 제가 많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겪은 일들, 그동안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겪은 일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 또 알고리즘에서 좀 벗어나야 투자에 성공한다 이런 말씀도 방금 좀 하셨는데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유튜브나 많은 매체들로 인해서 정보가 넘쳐나고 그쵸,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습득한 사람들이 현명해져서 이제 시장이 좀 사이클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상승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는 영상들이 주로 이제 상승에 관한 그쵸. 얘기를 보지 하락에 관한 얘기는 잘 안 보거든요. 그럼 상승에 관한 영상을 한번 봤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뒤에 꼬리를 달고 내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냥 꼬리를 알아서. 달고 이어지는 영상들이 다 상승에 관한 영상들이 뒤에 꼬리를 달고 돼요. 그러면은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제 제목들이 딱 내 마음에 드는 제목들이 딱딱 유튜브가 알아서 갖춰지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상은 상승에 관한 영상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예 차단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나 이런 어떤 뭐 걱정, 그래서 이제 하락에 관한 얘기를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꼬리에 달고 있는 영상들은 주구장창 하락에 관한 얘기만 이제 쭉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몰입이 되고 매몰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상승장이 올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락 쪽의 분위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알고리즘에 빠져서 계속 하락만 주장하는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만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 알고리즘의 어떤 함정에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